2023년 겨울 서울 중심부의 한 대형 종합병원 지하 2층.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복도 끝. 은은한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비추는 곳. 그곳에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남자가 있었다. 정한수, 68배 나이. 그는 1993년부터 이 병원 영안실 관리인으로 일해왔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영안실 온도를 확인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고요한 공간을 지켰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영안실 아저씨 정도로만 기억했지만 한수는 그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아왔다. 특히 그가 가장 신경 쓴 것은 무연고 사망자들이었다. 가족도 없이, 연고자도 없이, 이름 석자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이들. 병원 행정실에서는 그저 무연고 일련 번호로 처리될 뿐이었다. 차가운 영안실 침대에 누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 한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사람이 이렇게 쓸쓸하게 가도 되는 건가? 그렇게 중얼거리던 어느 날, 한수는 작은 결심을 했다. 1997년 봄이었다. 30번째 무연고 사망자를 영안실에 모시던 날, 그는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무연고 사망자 30번. 김영철 씨, 68세. 폐렴으로 사망. 유품 낡은 지갑, 버스카드, 사진 한 장. 단순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한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갑 속 색바랜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남자와 그 옆에 수줍게 서 있는 여인.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1975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에게도 젊은 날이 있었겠지. 한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일기장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 김영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군인이었던 청년 시절, 사랑했던 여인, 어쩌면 이루지 못했을 인연. 한수는 그 모든 것을 일기장에 적어내려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로 한수는 무연고 사망자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유품을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때로는 병원 기록을 뒤져가며 그들의 인생 조각을 맞춰나갔다. 누군가는 노숙인이었지만 한때 대학 교수였고 누군가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업가였으며 누군가는 젊은 시절 유명한 가수를 꿈꾸던 청년이었다. 한수의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다. 한 권이 2권이 되고 5권이 되고 어느새 15권이 되어 있었다. 그 속에는 2847명의 무연고 사망자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각자의 이름, 나이, 사망 원인, 유품, 그리고 한수가 복원해낸 그들의 인생 이야기. 병원 동료들은 한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수 씨,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인데. 간호사 박미란이 물었을 때 한수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너무 슬퍼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한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그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생명들에 대한 존중이었고 마지막 존엄이었으며 세상에 남기는 작은 증표였다. 겨울밤, 영안실 작은 사무실. 한수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노란 전등 아래 그의 손끝에서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무연고 사망자 2847번 최순희 씨 72세 심장마비로 사망. 유품 털실 뭉치, 뜨개질 바늘, 미완성 목도리. 한수는 그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 할머니는 누구를 위해
이 목도리를 뜨고 있었을까? 혹시 만나지 못한 손주를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오래전 헤어진 자식을 기다리며 일기장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한수의 얼굴은 평온했다. 30년 동안 2847개의 인생을 기록해온 남자. 그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또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일기장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영안실 문을 열며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누군가를 기억하는 하루. 세월이 흐르면서 한수의 기록 작업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단순히 유품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그는 진짜 탐정처럼 고인의 인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2005년 가을, 한수는 특별한 케이스를 만났다.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박종현이라는 58살 남성. 유품은 고장 낡은 가방 하나와 그 안에 든 몇 장의 편지뿐이었다. 하지만 한수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편지는 모두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내용은 하나같이 감사의 인사였다.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빌려주신 책, 아직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르침 잊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사람, 교사였나? 한수는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직업란은 무직으로 되어 있었다. 주소지도 고시원이었다. 뭔가 맞지 않았다. 한수는 편지 발신인 주소를 살펴보았다. 충청남도 작은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한수는 처음으로 영안실 밖으로 나섰다. 주말을 이용해 그 마을을 직접 찾아간 것이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산골 마을. 마을 입구 정자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다. 그 혹시 박종현이라는 분 아십니까?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박 선생님, 우리 마을 은인이지. 어쩐 일로 찾아오셨소? 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인이라니.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은인이었다니.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노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선생님은 30년 전 이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소. 가난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자기 돈으로 책도 사주고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셨지. 그런데 왜 무연고로? 선생님한테 가족이 없었어요.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전부셨지. 정년퇴직하고 서울로 가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훔쳤다. 한수는 그제야 알았다. 박종현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 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이다. 제자들은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고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편지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한수가 말하자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박 선생님 가르침 받은 아이들 지금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의사, 교수, 사업가 다들 선생님 은혜 잊지 않고 살고 있다고요. 한수는 마을회관에서 졸업 앨범을 찾아냈다. 1980년대 초등학교 사진들. 그 속에는 젊은 박종현의 모습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한수는 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서울로 돌아온 한수는 밤새 편지, 발신인들을 찾아냈다. SNS와 인터넷 검색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다.
40대가 된 제자들은 영안실 앞에서 오열했다. 선생님,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혼자 그렇게. 한수는 그들에게 박종현의 유품을 하나씩 건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일기 중 박종현 편을 복사해서 나눠줬다. 제자들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무연고 사망자가 아니었다.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모여 스승을 배웅했다. 영정사진은 한수가 마을에서 찍어온 그 사진을 썼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박종현. 그날 이후 한수의 흔적 찾기 프로젝트는 본격화되었다. 그는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진짜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딘가에는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만 서로 찾지 못했을 뿐. 한수는 매 케이스마다 발로 뛰었다. 유품 속 단서를 찾고 옛 주소를 방문하고 지인을 수소문했다. 그렇게 찾아낸 유가족과 지인들. 그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라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0년 한수는 154명의 무연고 사망자를 유가족에게 연결시켰다. 2015년 그 숫자는 389명이 되었다. 언론에서도 한수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30년간 영안실 지킨 관리인, 무연고, 사망자 400명 유가족 찾아줘. 하지만 한수는 인터뷰를 사양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한수를 천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한수 자신은 그저 기록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잊혀지는 사람들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다. 밤늦은 시간, 한수는 오늘도 일기를 썼다. 무연고 사망자 1247번. 하지만 무연고가 아니었다. 이 세상 어딘가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 한수의 일기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각각의 페이지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었다. 그중 한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손꼽는 사연들이 있었다. 2008년 여름, 72살의 할머니 이금순. 폭염 속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었다. 유품은 낡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헌 옷가지와 함께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한수는 수첩을 펼쳐보았다. 빼곡한 숫자들,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생활비 기부 마이너스 5만 원, 고아원 후원 마이너스 3만 원, 어려운 이웃 마이너스 2만 원, 수십 년에 걸친 기부 내역이었다. 이 할머니가 기부를? 한수는 수첩에 적힌 단체들을 하나씩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금순 할머니는 20년 넘게 매달 작은 금액을 여러 단체에 기부해온 익명의 후원자였다. 청소 일을 하며 번 돈의 절반을 늘 남을 위해 썼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수의 전화를 받은 고아원 원장이 울먹였다. 그분, 우리 아이들 명절 때마다 떡 사주시던 분이에요. 한 번도 얼굴 보여달라고 안 하셨는데 이렇게 떠나시다니. 장례식에는 할머니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고아원 아이들, 쪽방촌 이웃들,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들. 영정사진 앞에는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한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금순 할머니,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분. 당신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다른 사연도 있었다. 2012년 가을, 65세 남자 최태식. 간경화 말기로 입원했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품 중에는 오래된 악보들이 있었다. 한수는 악보를 보며 음악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다. 이거 전부 직접 작곡한 곡들이네요.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그럼 이 사람이 작곡가였나요? 글쎄요. 하지만 이 곡들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수는 최태식의 과거를 추적했다. 알고 보니 그는 젊은 시절 유망한 음악도였다. 하지만 1980년대 가족의 사업 실패로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야 했다.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살면서도 밤마다 작곡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한수는 그의 악보를 음대 교수에게 보냈다. 교수는 깜짝 놀랐다. 이 곡들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이 피아노 소나타는 연주회에서 발표해도 될 만한 수준이에요. 그해 겨울 한 대학교 음악당에서 최태식 추모 음악회가 열렸다. 그가 평생 작곡했지만 한 번도 세상에 나오지 못한 곡들이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객석에는 한수가 찾아낸 최태식의 옛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음악이 울려 퍼지는 동안 한수는 눈을 감았다. 마치 최태식이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2015년 봄 78배 할아버지 김상도 치매를 앓다가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무연고였다. 하지만 그의 낡은 가방 속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전부 북한에서 온 편지였다. 이상가족이었구나. 한수는 적십자사에 연락했다. 김상도는 1983년 이상가족 상봉 때 북한에 있는 누이를 만났다. 그 후 30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았다. 마지막 편지는 2010년. 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조카의 편지였다. 이제 남쪽에서 편히 쉬세요. 삼촌. 한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김상도 할아버지는 누이가 떠난 후 혼자 남았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편지만은 소중히 간직했다. 어쩌면 누이를 잊지 않으려 애썼는지도 모른다. 한수는 통일부에 연락해 북한의 조카에게 할아버지의 부고를 전했다. 몇 달 후 답장이 왔다. 삼촌께서 평안히 가셨다니 다행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인데 이제 하늘에서 만나셨겠지요. 한수는 그 편지를 일기장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적었다. 김상도 할아버지, 당신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누이를 다시 만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수의 일기장은 채워졌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누군가는 평생 선행을 베풀었고, 누군가는 숨겨진 재능을 간직했으며, 누군가는 그리운 사람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연고라고 불렀다. 하지만 한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무연고가 아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 다만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을 뿐. 한수는 오늘도 일기를 썼다. 작은 글씨로 정성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었다. 밤이 깊었다. 영안실은 고요했다. 하지만 한수의 일기장 속에서는 수천 개의 인생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2022년 가을, 한수는 67이 되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영안실.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가 왔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무릎도 아프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기를 쓰는 손이 자주 떨렸다. 어느 날 아침 병원장이 한수를 불렀다. 한수 씨,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겠어요? 내년 봄에 정년이시잖아요. 준비 좀 하시고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말로 들으니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30년을 매일 출근하던 곳, 수천 명을 보내드린 곳, 이제 떠나야 한다니. 그날 저녁, 한수는 집에서 일기장들을 꺼내 펼쳐놓았다. 15권. 두꺼운 공책들이 책상 위에 쌓였다. 1997년부터 2022년까지 25년간의 기록, 2847명의 이야기,
한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서툰 글씨로 적힌 첫 기록. 김영철 씨. 그때는 이렇게 오래 계속할 줄 몰랐다. 그저 한두 명 기록하다 그만둘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새 평생의 일이 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수는 고민에 빠졌다. 이 일기장들을 그냥 집에 보관할 수는 없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일기가 아니었다. 2847명의 인생이 담긴 기록이었다. 역사였다. 증언이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한수는 결심했다. 은퇴 후 이 일기장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사람들이 알아야 했다. 무연고 사망자라는 이름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들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수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연락했다. 이전에 무연고 사망자 문제로 자문을 구했던 인연이 있었다. 교수님, 제가 30년간 기록한 일기가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이야기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교수는 깜짝 놀랐다. 30년 동안이요? 몇 명이나 되는데요? 2847명입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수 씨, 그건 엄청난 자료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어요. 꼭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시작되었다. 한수는 은퇴 후 일기장을 정리해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대학교 박물관에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한수에게는 고민이 있었다. 일기장 속 이야기들을 공개하면 고인들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는가?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도 있을 텐데 그걸 세상에 드러내도 되는가? 한수는 밤마다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했다.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지우거나 익명 처리하기로, 대신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는 최대한 살리기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누구를 그리워했는지, 그걸 전하고 싶어요. 한수가 교수에게 말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추모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을 기억하는 것. 2023년 봄, 한수는 마지막 출근을 했다. 30년 동안 매일 걸었던 복도,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영안실 문, 모든 게 익숙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안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감사 편지. 한수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수 씨 덕분에 우리 병원 영안실이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었어요. 한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퇴근 시간, 한수는 마지막으로 영안실을 돌아보았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차가운 냉장고들. 하지만 한수에게 이곳은 차갑지 않았다. 이곳은 수천 명의 인생이 머물렀다 간 곳이었다. 슬픔과 이별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존중과 기억의 공간이었다. 한수는 작은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마지막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로 30년간의 기록을 마칩니다. 총 2847명.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을 세상에 내놓으려 합니다. 부디 많은 사람이 읽고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곁을 스쳐간 이들을. 영안실 관리인 정한수. 한수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영안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한 번 더 공간을 돌아보았다.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안녕히 계세요. 작은 인사를 남기고 한수는 영안실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처럼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다. 한수는 가방을 꼭 껴안았다. 그 안에는 2847개의 인생이 들어있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전할 차례였다. 은퇴 후 한수의 삶은 분주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잠을 잘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났다. 할 일이 산더미였다. 일기장 정리, 전시 기획, 유가족 연락. 은퇴했지만 오히려 더 바빴다. 한수는 먼저 일기장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2847명의 기록을 하나하나 스캔하고 타이핑했다. 손으로 쓴 글씨를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 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도왔지만 최종 검수는 한수가 직접 했다. 이 부분 제가 잘못 읽었네요. 희망이 아니라 회망이에요. 대학생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한수는 웃으며 고쳤다. 괜찮아요. 제 글씨가 워낙 악필이라 작업은 석 달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한수는 옛 기록들을 다시 읽었다. 20년 전, 10년 전에 썼던 이야기들, 젊은 시절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특히 초창기 기록들은 서툴렀다. 문장도 매끄럽지 않고 묘사도 단순했다. 하지만 그 서툰 글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지하게 대했던 마음이. 자원봉사 학생 중 한 명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쓰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매번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쓰는 게. 한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힘들었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그래도 써야 했어. 안 쓰면 그 사람들이 정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거든.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디지털화가 끝나고 본격적인 전시 기획이 시작되었다. 대학교 박물관 측에서는 1층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내주었다. 큐레이터들이 전시 구성을 도왔다. 한수 선생님, 2847명을 다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 사례 50개 정도를 선정하면 어떨까요? 큐레이터의 제안에 한수는 고민에 빠졌다. 50명만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2797명은 제외한다는 뜻이었다. 그게 과연 맞는 일일까? 50명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50명의 이야기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2847명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수의 말에 큐레이터가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50명은 상세하게 전시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담은 기억의 벽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였다. 한수는 동의했다. 그렇게 전시 구성이 잡혔다. 1부는 대표 사연 50개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공간. 2부는 2847명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벽. 한수는 50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가장 극적인 반전? 아니면 가장 평범한 삶? 고민 끝에 한수는 다양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나이, 성별, 직업, 사망 원인이 모두 다른 50명. 그래야 무연고 사망자가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다. 선정된 50명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28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 평생 홀로 살다 간 85 할머니, 전직 공무원이었지만 치매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남자, 노숙인이었지만 한때 유명 요리사였던 사람. 각 사례마다 한수는 유품 사진, 일기 발췌문, 그리고 후속 조사 결과를 함께 전시하기로 했다. 특히 한수가 찾아낸 유가족이나 지인의 증언도 포함시켰다. 전시 제목도 고민이었다. 여러 안이 나왔다. 잊혀진 이름들,
무연고라는 이름. 2847개의 인생. 하지만 한수는 다른 제목을 원했다. 기억합니다는 어떨까요? 한수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간결하지만 강렬한 메시지. 기억합니다. 그것이 전시의 핵심이었다. 준비 과정에서 한수는 몇몇 유가족들을 다시 찾아갔다. 전시에 고인의 이야기를 포함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은 흔쾌히 동의했다. 아버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의미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걸 한 유족은 오히려 감사해했다. 하지만 일부는 거절했다. 그건 그것대로 존중했다. 한수는 그 사례들을 전시에서 제외하거나 익명 처리했다. 전시 개막일이 다가왔다. 2023년 10월 15일. 한수는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30년간 혼자 간직했던 이야기들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는 날이었다. 개막 전날 밤. 한수는 전시장을 혼자 둘러보았다. 조명이 꺼진 어두운 공간. 벽면에는 50개의 사연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거대한 벽. 2847개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한수는 그 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김영철, 이금순, 박종현, 최태식, 김상도. 모두 그가 기억하는 이름들이었다. 한 명 한 명이 얼굴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일 많은 사람이 당신들을 기억할 겁니다. 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벽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2847개의 생명이 품고 있던 온기. 한수는 천천히 전시장을 나왔다. 내일이면 이곳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기자들도 올 것이고, 유족들도 올 것이고, 일반 관람객들도 올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 슬픔, 동정, 아니면 무관심? 한수는 바라는 게 하나 있었다. 사람들이 이 전시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봐 주길. 누군가 혼자 외로워하고 있지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작은 관심만 있어도 무연고 사망자는 줄어들 것이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저 별들처럼 2847명도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이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다. 2023년 10월 15일 아침, 전시장 앞에는 개막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온 시민들, 유족들,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복지 관계자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였다. 한수는 전시장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평생 영안실 구석에서 조용히 일했던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오전 10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대학교 총장,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청 관계자들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수가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종합병원 영안실에서 일한 정한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한수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지만 차마 읽을 수가 없었다. 대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다. 이 전시는 2847명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무연고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들이 무연고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친구였고, 이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인연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30년 동안 저는 그분들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가 아니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그분들을 소개합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곁을 스쳐간 이 소중한 생명들을.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눈가가 촉촉했다. 관람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첫 번째 섹션에는 50개의 대표 사례가 전시되어 있었다. 각 사례마다 액자 안에 일기 발췌문과 유품 사진, 그리고 한수가 쓴 짧은 해설이 담겨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이금순 할머니 사례 앞에서 멈춰 섰다. 평생 기부하며 살았던 청소부 할머니 이야기. 여성은 한참을 서서 글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음 전시물로 이동했다. 대학생 한 무리는 최태식 사례 앞에 모여 있었다. 평생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작곡을 멈추지 않았던 남자. 전시장에서는 그의 곡 중 하나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곡 정말 좋은데요? 그러게요. 왜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코너에서는 노부부가 김상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 이산가족이었던 할아버지. 북한에 있는 누이와 평생 편지를 주고받다가 홀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 있어서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전시장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묵직한 성찰. 두 번째 섹션으로 가는 복도에는 기억의 벽이 있었다. 높이 3m, 길이 15m의 거대한 검은 대리석 벽. 그 위에 2847개의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벽 앞에 서서 하나하나 이름을 읽었다. 김영철, 이금순, 박종현, 최태식, 김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름들. 각자의 생년월일과 사망 연도만 간단히 표시되어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 이름을 손으로 짚으며 흐느꼈다. 외삼촌, 여기 계셨구나.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여성은 박종열, 1955에 2019라는 이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건 알았는데 무연고로 가셨는지 몰랐어요. 찾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여성의 울음소리에 다른 관람객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한수가 다가가 여성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이제라도 찾으셨잖아요. 삼촌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성은 한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삼촌 이야기 혹시 일기에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한수는 여성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일기장 파일을 펼쳐 박종렬 씨 부분을 보여줬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었다. 한수가 기록한 삼촌의 마지막 모습, 유품, 그리고 추정되는 생의 이야기. 삼촌이 말년에 이렇게 지내셨구나. 여성은 한참을 읽더니 한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삼촌을 알게 돼서. 이런 일은 개막일 내내 계속되었다. 기억의 벽 앞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찾는 사람들. 어떤 이는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를 발견했고, 어떤 이는 어릴 적 동네 아저씨를 찾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덕분에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오후가 되자 전시장은 더욱 붐볐다. 뉴스에서 전시 소식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줄이 전시관 밖까지 이어졌다. 관람 시간을 제한해야 할 정도였다. 언론 인터뷰도 이어졌다. 한수는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냥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주변을 한번 더 돌아봐 주세요. 혹시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전시장 문이 닫혔다. 하루 동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다. 한수는 텅 빈 전시장을 혼자 걸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벅찼다. 기억의 벽 앞에 섰다. 2847개의 이름. 오늘 그 이름들이 수천 명의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읽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렸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무연고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다. 한수는 벽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당신들을 기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겁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밤하늘의 별처럼 2847개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다. 전시회 개막 후 사회적 반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30년간 2847명 기록한 영안실 관리인.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을 돌려준 한 남자.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SNS에서는 수만 건의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40대 이상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다. 부모 세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우리 부모님도 혼자 계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시면 어쩌나 싶어 가슴이 먹먹합니다. 형제들과 연락 끊고 지낸 지 10년. 이 기사 보고 오늘 전화 걸었어요.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전시회 관람객도 급증했다. 처음 한 달 관람 예정이었던 전시는 석 달로 연장되었다. 평일에도 줄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심지어 제주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온 관람객이 있었다. 한수는 매일 전시장에 나와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한수를 보면 악수를 청했고 사진을 찍자고 했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한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응답했다. 전시의 영향은 현실로 이어졌다. 서울시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자의 유품을 더 세심히 보관하고 연고자를 찾기 위한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에서도 움직였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독거노인 방문 횟수를 늘리고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1인 가구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한수의 전시 하나가 사회 전체를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개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전시를 본 사람들이 실천에 나섰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혼자 사는 이웃을 찾아갔다.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한 대학생은 전시를 보고 독거노인 돌봄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다. 한 회사원은 월급의 일부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기금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한 주부는 동네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다. 전시가 2달째 접어들 무렵 한수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한 것이다. 선생님의 30년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요. 한수는 고민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결국 한수는 승낙했다. 촬영은 석 달 동안 이어졌다. 한수의 일상, 전시장 풍경, 유족 인터뷰.
그리고 한수가 직접 무연고 사망자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한수를 따라다니며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수가 어느 시골 마을을 찾아가는 장면이었다. 10년 전 무연고로 사망한 한 남성의 고향이었다. 한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 그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 놀았던 개울가를 찾아갔다. 한수는 개울가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바람에 풀잎이 흔들렸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조용히 담았다. 이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자랐네요. 분명 행복한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한수의 중얼거림이 마이크에 잡혔다. 그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2024년 봄, 다큐멘터리 기억합니다. 마이너스 2847개의 이름이 방영되었다. 시청률은 15%를 넘겼다. 같은 시간대 방송 중 1위였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감동의 댓글이 폭주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정한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어요. 다큐멘터리는 각종 방송상을 휩쓸었다. 한국방송대상 대상, 휴먼 다큐멘터리상, 올해의 PD상. 한수는 시상식에 초대받았지만 트로피를 받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2847분의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긴 박수가 이어졌다. 그 무렵 전시회에 특별한 방명록이 생겼다. 관람객들이 자신의 다짐을 적는 공간이었다.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수천 개의 약속이 적혔다.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관심 갖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한수는 그 방명록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작은 기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30년 전 첫 일기를 쓸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한수는 전시장을 나서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 찾았어요. 20년 만에. 네, 아들이 가출해서 연락이 끊겼었는데 전시회 보도 보고 혹시나 해서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억의 벽에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다. 그 애가 무연고로 죽었다는 게 슬프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이제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는 한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한수가 해온 일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다. 헤어진 인연을 이어주는 것,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2847명의 별. 이제 그 별들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전시회가 대성공을 거두고 사회적 반향이 일자 한수에게는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졌다. 출판사에서는 일기를 책으로 내자고 했고 대학에서는 강연을 요청했으며 복지단체에서는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한수가 가장 관심을 둔 것은 따로 있었다. 전국의 다른 병원 영안실 관리인들로부터 온 연락이었다. 저도 한수 선생님처럼 무연고 사망자들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산의 한 병원 관리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어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연락이 왔다. 모두 한수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자신도 뭔가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한수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했다. 2024년 여름, 서울의 한 회의실.
전국에서 20명의 영안실 및 장례 관계자들이 모였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한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한 참가자가 물었다. 한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어떻게 기록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유가족을 찾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기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모임에서 무연고 사망자 기억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전국의 병원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연대해 무연고 사망자를 기록하고 유가족을 찾고 존엄한 마지막을 돕기로 한 것이다. 한수는 네트워크의 자문 역할을 맡았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어 노하우를 공유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함께 논의했다. 그렇게 네트워크는 점점 커져갔다. 석 달 후 부산에서 첫 성과가 나왔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한 관리인이 10년 전 무연고로 사망한 남성의 딸을 찾아낸 것이다.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유고를 찾아 장례를 치렀다. 한수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부산 관리인의 말에 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발로 뛰어서 찾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보고되었다. 광주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5명의 유가족을 찾았고, 대전에서는 무연고로 분류되었던 노인의 옛 친구들을 연결시켰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다. 한편 한수 개인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전시회와 다큐멘터리로 유명해지면서 강연 요청이 빗발쳤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한수는 이것도 자신의 역할이라고 받아들였다. 대학교 강연에서 한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든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은 잊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전문성입니다. 기업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성과와 효율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조직을 오래가게 하는 힘입니다. 복지 관계자 모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서류상 무연고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소중한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동했다. 어떤 이는 직장을 바꾸기로 했고, 어떤 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어떤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해 가을, 한수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것이었다. 30년간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킨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상식 날, 한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청와대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상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수는 훈장을 들고 전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기억의 벽 앞에 섰다. 2847개의 이름. 한수는 훈장을 벽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모두의 것입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수는 한참을 서서 이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하나 손으로 짚으며 속삭였다. 김영철 씨, 이금순 할머니, 박종현 선생님, 최태식 씨, 김상도 할아버지,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수는 전시장을 나섰다. 가방 속에는 새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비록 영안실 일은 그만뒀지만 기록은 계속하고 싶었다.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한수는 생각했다. 죽음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삶을 기록하는 것은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거리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한수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퇴근하는 직장인,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한수는 새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새로운 기록의 시작.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30년 동안 죽음과 함께했던 남자. 이제 그는 삶과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여전히 기록자로서, 여전히 증언자로서,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 감동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기금을 조성했다. 매년 수억 원을 출연해 무연고로 사망한 이들의 장례를 돕기로 한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수 선생님의 전시를 보고 우리 기업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먼저입니다. 종국에도 움직였다. 전국의 사찰과 성당, 교회에서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를 정기적으로 열기 시작했다. 종교를 떠나 모든 생명을 추모하는 자리였다. 한수도 몇 차례 초대받아 참석했다. 추모제에서 한 스님이 말했다. 한수 보살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자비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까지 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길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1인 가구 돌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다. 동네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무연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대학생들이 독거노인 말벗 봉사에 나섰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 쪽방촌을 찾았으며 주부들이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을 도왔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한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연습을요. 한수의 무연고 사망자 기억 네트워크도 빠르게 성장했다. 1년 만에 전국 80개 병원과 장례식장이 참여하는 조직이 되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 사례를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1년 동안 찾아낸 유가족은 374명. 무연고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각각의 사례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다. 부산의 한 케이스. 50년 전 가출했던 아버지를 찾았다. 딸은 70이 넘었고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서 평생 품었던 한을 풀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용서할게요. 대구의 한 케이스. 무연고로 사망한 할머니의 옛 제자들을 찾았다. 할머니는 40년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제자들은 모여 스승을 추모했다. 선생님, 저희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무연고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무연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외롭게 죽은 불쌍한 사람으로만 여겨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놓친 이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관리 및 추모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을 최소 10년간 보관한다. 둘째, 유가족 찾기를 위한 전담 기관을 설치한다. 셋째, 국가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 넷째,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한다. 이 법은 한수법으로 불렸다. 한 개인의 헌신이 법률 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법률 제정 기념식에서 복지부 장관이 말했다. 정한수 선생님의 30년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사회를 바꿨습니다. 한수는 객석에 앉아 조용히 박수를 쳤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 어색하면서도 뿌듯했다. 그 무렵 한수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이 생겼다. 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 출간된 것이다. 제목은 2847개의 이름. 출판사는 처음에 1만 부만 찍었지만 출간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다. 재제쇄가 이어졌고 결국 10만 부가 팔렸다. 책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40대 이상 독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서점마다 추천 도서, 코너에 비치되었고 독서 모임에서 필독서로 선정되었다. 한 독자는 서평에 이렇게 썼다. 이 책을 읽고 부모님께 전화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책 인쇄는 상당했다. 하지만 한수는 전액 기부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기금과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반반씩 나눠 기부한 것이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2847분의 이야기로 벌어진 돈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한수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또 다른 기부가 이어졌다. 책을 읽은 독자들이 저도 동참합니다며 기금에 돈을 보냈다. 작게는 10,000원, 크게는 100만 원까지.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중요했다. 1년 만에 모인 기금은 10억 원을 넘었다. 이 돈으로 수백 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수천 명의 독거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수는 매달 기금 운영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했다.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했다. 이 돈은 2847분의 유산입니다. 소중히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한수의 선행은 계속 확장되었다. 개인의 기록이 사회운동이 되고, 법률이 되고, 기금이 되고, 수많은 사람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 한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았다. 한 지역에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장면이었다. 그중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수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작은 실천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다니. 30년 전 작은 공책에 첫 글자를 썼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 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2847개의 별. 아니, 이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별. 그 이야기를 듣고 변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별들. 2025년 봄. 한수는 70살이 되었다. 은퇴한 지 2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 강연, 네트워크 자문, 기금 관리, 무엇보다 새로운 일기 쓰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수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서 영안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한수를 기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수 선생님의 30년 기록을 전시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기억의 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병원장이 설명했다. 한수는 처음에는 사양했다. 자신을 기리는 공간이라니 과분했다. 하지만 병원 측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승낙했다. 기억의 방은 영안실 옆 작은 공간에 마련되었다. 한수의 일기 원본 중 일부와 유품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벽면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이곳은 2847명을 기억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든 이의 이야기입니다. 개관식 날, 한수는 다시 영안실을 찾았다. 2년 만이었다. 낯익은 복도, 낯익은 계단.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기억과 존중의 공간이었다. 기억의 방에 들어서자 옛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일했던 간호사, 행정직원, 후임 관리인, 모두 한수를 반갑게 맞았다. 한수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유명해졌어요. 한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전시물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30년 동안 썼던 일기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시간이 지나 바래진 사진들, 모든 것이 생생했다. 특히 첫 일기장 앞에서 한수는 한참을 섰다. 1997년 33살의 자신이 쓴 첫 기록, 김영철 씨 이야기. 그때는 이렇게 오래 계속할 줄 몰랐다. 그저 한두 번 쓰고 말 줄 알았다. 그런데 30년이 되었네. 한수는 중얼거렸다. 그 30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단순한 영안실 관리인이 아니라 2847명의 증언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한수는 혼자 영안실에 들어가 보았다. 후임 관리인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한수가 있을 때와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한수는 작은 사무실에도 들어가 봤다. 자신이 30년 동안 앉았던 책상, 일기를 썼던 자리,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지만 그 자리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여기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지. 후임 관리인이 한수에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이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하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하세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수의 말에 후임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서면서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봄하늘,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다. 문득 2847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 명 한 명 모두 선명하게 기억났다. 잘 계시죠? 많은 사람이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수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날 저녁, 한수는 집에서 일기를 썼다. 새로운 일기장,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들은 이야기들, 여전히 기록하는 삶이었다. 일기를 쓰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한수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별을 바라보았다. 저 별들처럼 사람들도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어. 한수는 생각했다. 누구나 빛날 수 있다. 다만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필요할 뿐. 한수는 30년 동안 2847개의 빛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보여줬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전국의 네트워크 참여자들, 자원봉사자들, 기부자들, 모두가 작은 빛을 찾아 밝히는 사람들이었다. 며칠 후, 한수는 대학교 박물관 전시장을 다시 찾았다. 전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여전히 관람객들이 줄을 섰다. 기억의 벽 앞에는 오늘도 누군가 서서 이름을 읽고 있었다. 한수는 조용히 벽 앞에 섰다. 2847개의 이름. 이제는 그 이름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모두 친구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는 벽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천천히 전시장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 잎이 흩날렸다. 한수는 그 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사람의 생명도 저 꽃잎처럼 더섭다. 피었다가 지고 왔다가 간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한수가 해온 일은 바로 그것이었다. 짧은 생을 살다 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 그들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일은 한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수천, 수만 명이 함께하는 일이 되었다. 한 사람의 작은 시작이 거대한 물결이 된 것이다. 한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의 기록을 시작했다. 2025년 봄, 기억의 방 개관. 30년의 기록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 기록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영원히. 펜을 놓고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하늘에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한수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작은 인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 잎이 춤추듯 날렸다. 한수는 그 속에서 2847명의 모습을 보았다. 웃고 울고 살아가는 모습. 그들은 죽지 않았다.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었다. 한수는 일기장을 덮고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기록할 이야기, 전할 이야기, 기억할 이야기. 한수는 걸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 기록할 것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은 친절을,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것이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한수는 그 아래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한수의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2847명의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기록될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2847개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별, 모두가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들 아래 한수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었다. 기억하는 사람으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